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생활 속 법률 상식 그 법이 알고 싶다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세대 공감 토크 라떼는 마리아에서는 그리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 시절 추억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오늘 7월 15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더위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초복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내가 차를 샀는데 중고차를 샀는데 차 안에 유서로 보이는 쪽지가 있다. 이거 뭐 섬찟하죠. 네네. 네, 그러면 이 차를 반환할 수 있을까요?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엔 북한의 오물풍선이 문제라면 예전에는 삐라라고 불리는 전단이 골치였다고 합니다. 삐라를 가져오면 학용품으로 바꿔줬던 그 시절 이야기들 잠시 후 라떼는 마리아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미국 현지 시각으로 13일 오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에 피격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총성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요. 피격을 당한 트럼프 대통령 총상을 입은 채 피를 흘리면서 현장에서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네, 정말 전 세계가 깜짝 놀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세 현장에 등장한 지 불과 10분 만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긴박했던 그때 이야기가 좀 듣고 싶어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유세를 펼치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연설을 시작한 지 7분경 되었을 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총성으로 추정되는 소음이 들렸고요. 습격을 당한 트럼프는 바닥에 엎드렸고 곧이어 경호원들의 엄호를 받았는데 바로 저 순간입니다. 저렇게 엎드리고 경호원들이 막 달려오는 모습이죠. 총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리를 피해서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했고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피습 후 대피하면서도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들어 보이며 환호성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저 일보가 딱 떴더라고요. 트럼프 피습 가짜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네네. 근데 저 아침 뉴스에서 저 상황이 계속 나오는데 깜짝 놀랐는데 저 총격범의 정체는 밝혀졌습니까?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는 20살 남성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세 현장 인근 건물 옥상에서 총격범 바로 발견이 됐고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외신은 그가 유세 현장에서 약 200m 내외로 떨어진 건물 옥상에 걸터 앉은 채 최다 8발의 총탄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희생자도 발생했습니다. 유세장을 찾았던 청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는데요. 미국 정치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등 미 전직 대통령들과 세계 정상들 그리고 트럼프의 대선 경쟁자인 바이든 대통령까지 입을 모아서 정치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트럼프를 해하려고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상당히 도와준 꼴이 된 거고요.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할 수 없다.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럼요. 예, 다음 이슈 전해 주십시오.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0원으로 정해지면서요. 드디어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걱정도 커지고 있는 게요. 인건비 부담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이럴 거면 사람 대신 기계를 도입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최저임금 10,000원 시대의 역설입니다. 아무래도 그 10,000원 최저임금이 넘었다는 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좀 커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률 자체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 12일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 최저임금 1030원은요. 올해 최저임금보다 170원 오른 금액이고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하지만 10,000원이라는 이 심리적인 저지선, 이게 깨진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들 고민이 커졌는데요. 물가가 오르면서 이미 외식을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서 인건비가 상승했다고 또 가격을 올리면 수익이 감소한다는 역풍으로 되돌아올까 봐 난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요,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들더라도 자동화 장비, 그러니까 로봇을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다,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쪼개기 고용이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가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요? 네, 일종의 편법입니다. 쪼개기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직원 1명을 고용을 해야 되는 것을 주 15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 여러 명을 고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초단기 취업자 대부분 주휴수당, 퇴직금, 건강보험 같은 제도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인건비 지출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209만 6,270원이지만 실제로 이 월급을 다 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적어질 수도 있다는 얘긴데요.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또한 최근 성명을 내고 10,000원 돌파는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비판하는 등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 우려가 있다. 이 최저임금의 역설이기도 한데 최저임금 10,000원 시대 이제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오늘 더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초복입니다. 이런 날 점심으로 삼계탕 한 그릇 어때?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마음 편하게 권하기 어려운 음식이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기본 삼계탕 한 그릇에 20,000원이 넘고요. 다양한 재료를 추가하게 되면 30,000원을 훌쩍 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계탕이 더 이상 서민 음식으로 편하게 먹기에는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씁쓸합니다. 지금 이 가격이면요, 회사 점심시간에 4명이 나가서 삼계탕을 한 그릇씩 먹는다고 쳤을 때 거의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도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삼계탕이 왜 이렇게 비싸진 거예요? 생닭 가격이 올랐나 이런 생각 제일 먼저 들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6월 산지 생닭 유통 가격이요, 마리당 1,460원입니다. 전년보다 무려 35.5%나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비용들이 올랐습니다. 업주들 얘기로는요, 인건비, 유통비, 그리고 인삼이나 대추 같은 기타 원자재 값이 오른 것을 삼계탕 가격 상승 원인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그 부담이 오롯이 식사를 사 먹는 이 서민들에게 가중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서울 지역 삼계탕 평균 가격이요, 약 16,900원이라고 합니다. 2년 전과 비교해서 13% 이상 오른 금액이고요. 유명 프랜차이즈의 삼계탕은 무려 2만 원에서 3만 원 내외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생닭을 사서 집에서 요리를 해서 먹자, 삼계탕 밀키트를 사서 먹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초복, 중복, 말복 이때 든든한 삼계탕 한 그릇 어우 시원해 이러면서 먹는 게 또 낙인데 그렇죠. 이게 너무 비싸서 접근을 못한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마지막 이슈입니다. 답은 로또 복권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제는 복권 1등 당첨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기엔 좀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로또 복권 1등 당첨자가요, 63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첨금도 4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여기에서 세금을 떼고 나면 실수령액 3억 1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당첨자들 사이에서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로또 1등, 방금 인생 역전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정말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행운으로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63명이 1등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역대 최다입니다. 일주일 전에요, 1등 당첨자보다 무려 51명이나 많은 숫자고요. 역대 최다 1등 당첨자 수 기록이 언제 있었냐면 2020년 6월 12일에 50명이 있었습니다. 이 기록도 깬 겁니다. 당첨된 63명, 63명의 게임 자동 여부를 봤더니요, 11게임은 자동, 나머지 52게임은 수동 방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놓고 조작티 내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조작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로또 복권 판매하는 동행복권 측에서는요,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이렇게 조작설 일축했고요. 또 한편에선 요즘 일확천금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당첨자가 많아진 게 아닐까 싶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로는
로또에 1등에 당첨이 돼도 아파트 못 사니까 2번 당첨돼야 아파트 한 채 겨우 장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약간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주택복권이라고 있었는데 네. 그 주택복권 초창기에는 진짜 집 한 채 살 수 있었는데 그것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집 한 채 못 사는 복권이 됐거든요. 네. 로또 초창기에는 인생 로또 막 이랬었는데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로또는 아니네요. 아닌 것 같아요. 기분은 좋겠지만. 네네. 예.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이 본격적인 더위의 시작이라는 초복입니다. 날씨 어떨까요? 마지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밤사이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렸습니다. 오후까지 강한 빗줄기가 더 이어질 텐데요. 시간당 20에서 30mm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상 강수량 보겠습니다. 제주에 최대 100mm 이상, 남해안에도 많게는 60mm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중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납니다. 양은 5에서 40mm 정도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입니다. 현재 중부 곳곳으로 폭염특보 발효 중인데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낮 기온입니다. 서울은 31도, 청주는 32도 예상되고요. 습도가 높아서 찜통더위가 되겠습니다. 네, 화요일인 내일은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됩니다. 주 중반에는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보됐으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최신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더 핫한 경제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장진택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요. 국내 시장은 좁다, 해외로 가자면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출사표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그 해외여행 하다가 우리나라 간판이라든가 이런 걸 해외에서 보면 괜히 반갑잖아요. 어우, 너무 뿌듯하죠. 네. 근데 이런 사례들이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글로벌 무대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 첫 번째 사례는 국내 식품 브랜드 엘사 얘기인데요. 엘사 대표 상품 중에는 이제 막대 과자에 초콜릿 이렇게 발라져 있는 알죠, 알죠. 이게 있는데 내년까지 우리 돈 330억 원을 들여서 막대 과자의 첫 번째 해외 생산 기지를 인도에 세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도에 막대 과자 공장을 짓는다. 그 네.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유가 있죠. 라마스테. 인도는요, 초콜릿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초콜릿 파이 과자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특히 현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채식주의자용 초콜릿 파이 과자가 인기를 끌면서요. 다른 초콜릿 제품들도 인도 진출에 탄력을 받은 겁니다. 자, 인도는 인구가 14억 명이 넘습니다. 제과 시장 규모도 연간 17조 원에 이를 만큼 거대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우리나라 과자들이 연이어 성공 신화를 쓸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부터죠.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인구 1위 국가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략해야 할 굉장히 큰 시장이 된 거죠. 그렇죠. 아니 어쩌면 인도에서도 이제 11월 11일이 되면 막대 과자 먹고 뭐 이러는 데이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재밌겠네요. 합니다. 예. 네. 또 다른 기업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그 헬스앤뷰티 스토어를 운영하는 C사의 사례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그 K뷰티에서 화장품 되게 많이 사가잖아요. 자, C사는 그 점에 주목해서 세계 약 150개 나라의 소비자들이 한국의 화장품을 현지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일명 역직구 온라인물을 만들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일본의 오프라인 편집숍에 자체 브랜드를 입점시키고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적극적인 해외 소비자 모시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뷰티의 열풍을 타고 한국 화장품의 세계화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하네요. 명동을 찾는 외국인들 쇼핑백 보면 거기에 화장품이 한아름인데 아, 그럼요. 그 마스크팩은 필수더라고요. 가가지고 이렇게 친구들한테 하나씩 선물해주면 그렇게 좋아한다고. 네,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이요.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K뷰티 화장품이 북미 시장까지 입소문이 났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화장품과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엘사의 사례가 대표적인데 엘사는 지난해 북미 지역에서 매출이 6,007억 원 올리면서 전년보다 매출이 10.9%나 증가를 했어요. 그동안 한국 화장품은 중국이나 일본 이런 동양권에서 주로 인기가 있었는데
이런 K뷰티의 이 한계를 넘어서 이제는 그 북미까지도 이제 많이 팔리게 되고 또 올해는 MZ 세대를 겨냥해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글로벌 펼치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좀 더 탄탄하게 가져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해외 시장에서 더 큰 희소식이 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6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에 고민 해결사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법률 해결사입니다. 강성신 변호사, 또 짧은 헤어스타일 너무 잘 어울리죠. 네, 호주연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볼까요? 첫 번째 주제 이호성 교수님. 네, 지금부터 버튼 눌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제 간담이 서늘해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겁니다. 큰맘 먹고 산 중고차에서 유서가 나왔어요. 입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는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 무서움이라는 거는 모르던 저에게 얼마 전에 소름이 쫙 돋는 일이 생겼습니다. 큰 돈 들여서 중고차를 한 대 샀는데 그곳에서 차주가 남기고 가는 흔적이 하나 발견된 겁니다. 수림아, 오빠 차 뽑았다. 얼른 타. 어머 뭐야 못 보던 차다. 그럼 나도 한번 시승해 볼까? 스톱. 어디 그 더러운 신발로 내 엠마에 오르려고 그래. 신발 모래 털고 와. 치사해서 정말 신발 벗고 탄다. 됐지. 하여간 차 샀다고 유나는 아유 어머. 근데 이게 뭐야 어머 차의 왼쪽 치가 어머 뭐야 나 몰래 이벤트 준비한 거야 뭐야 야, 수림아, 내 총 맞았냐? 내가 너한테 그런 걸 왜 아냐? 그거 내가 쓴 거 아니야? 어머 오빠가 아니면 누가 썼어? 잠깐만 어머 잠시만 오빠 이거 내용 좀 이상하다. 유서 같아. 유서? 야, 장난하지 마. 아니 오빠 이 차 싸게 샀다고 했지? 설마 이유가 있어서 싸게 판 거 아니야? 찝찝해 이거 안 되겠다. 차 세워서 나 그냥 갈래 내릴래. 야, 수림아, 안 돼. 나만 두고 가지 마. 나도 무섭단 말이야. 이 차 바닥이 불에 적도 있어. 이거 나 어떻게 해? 뭐야 모르는 게 약이라고 했던가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차를 타기가 영 찝찝합니다. 그렇다고 한두 푼 주고 산 물건도 아닌데 폐차를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진짜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이거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연이죠? 자, 사연은 이렇습니다. 한 중고차 업체에서 차를 구매했던 운전자 A씨의 이야기인데요. 이 A씨가 이 차에 떨어뜨린 휴대폰을 우연히 이렇게 찾다가 약간 작은 종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 파편만 남은 종이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쉽지 않다. 어머 기억해달라. 죄송한 마음, 어머머. 갚지도 못해. 이런 의미심장한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운전석 매트를 들춰봤더니 작게 탄 자국까지, 이 탄 흔적까지 보였다고 하는데 여러분이라면 이런 흔적을 보았을 때 어떠셨을지요? 아무 의미 없는 쪽지라고 하기엔 되게 좀 의미심장한 그런 멘트예요. 보니까 노래 가사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운전자는 이 쪽지를 유서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A 씨는 이 쪽지를 아무리 읽어도 이 종이는 유서의 일부로 추정된다. 그래서 이제 찝찝하고 이 까름직한 기분이 들었겠죠. 네, 그리고 중고차 판매한 딜러한테 이제 차를 좀 바꿨으면 해서 연락을 해봤는데 네. 중고차 딜러는 그냥 죄송하다. 어머머. 이런 사과 문자 외에는 별다른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A 씨는 바쁜 일정 탓에 이 차를 직접 보고 사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진만 보고 차를 구매를 해서 이렇게 탁송받는 그런 식으로 많이 사시는데 막 그렇게 사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차를 폐차장으로 보내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다. 네, 이런 고민을 털어냈습니다. 야, 이거 차 산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걸 폐차하기에는 좀 그렇고.
누리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 누리꾼들 역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폐차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당연히 환불해달라고 해야 된다. 이런 반응이 대다수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딜러가 사전 고지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의견도 있었고요. 그냥 넘기기엔 찝찝하다. 이런 말들 많았고 딜러는 차를 받아서 확인하지도 않았냐. 이건 업체 측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네. 일단은 저쪽지가 유서인지 아닌지 그 뭐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네. 어쨌든 지금 뭐 탄 흔적도 있고 이거 영 찜찜하단 말이죠. 네. 자, 우리 반응은 어떤지 한번 보죠. 나라면 그냥 저 차를 탄다. 한번 손 들어주시고요. 탄다. 나는 못하겠다. 오, 그러면 장 기자님. 손 드시지 않으면 돼요. 아니 네. 차를 타는 게 아니라 차가 탔던 흔적이 있어. 근데 차가 하여간 탔어. 나는 뭐 하여간 이런 거 안 하는 거 저는- 타지 않고 난 그냥 저 차 타겠다. 손 한번 들어주시죠. 저는 수 있다. 타겠습니다. 저는 안 탄다고요? 타요 다? 두 분도 타요? 타요? 근데 너무 싸게 나왔으면 지독한 사람들,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전 사람들 찝찝해, 아닌데. 아니, 찝찝해서 저는 이게 못할 것 차가 같아요. 되게 좁은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분명히 뭔가 누군가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 같은 이런 현장이 있으면 저는 약간 꿈도 막 꿀 것 같아요. 약간 좀 간담이 좀 맞아요. 약한 저도 못 편이라. 근데 장 예. 기자는 왜 타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사실 이제 그 차에서 뭐 번개탄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뭐 좀 조금 있어요. 근데 그거를 중고차 시장에서 매입을 하면은 보통 상품화 과정에서 다 냄새도 다 없애고 밑에 바닥 매트도 다 갈고 해서 흔적을 없애고 나서 팔아요. 네. 그걸 샀으면 사실 이게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타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상품화를 이분이 잘 못하신 것 같아. 네. 이거 퇴치를 못해가지고 상품화를 못했는데 그냥 수리해서 바닥 탄 거 아니 없애고. 그래도 과거에 그게 네. 흔적이 있으니까. 그래도 알아버렸으니까 찝찝하지. 알아버려서 찝찝한 몰랐으면 거예요. 모르겠는데. 그래 그 멘탈로 이겨내지 못하나 그거. 원효의 해골물인가요? 이게 멘탈로 돼요? 아니 저는 근데 두 분도 궁금한데 네. 특히 허 변호사님은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타시겠다는 거예요? 좀 무서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냥 뭐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분의 명복을 빌어주면서 어머머. 싸니까? 싸니까? 가격도 요즘 중요한 요소입니다. 힘드시구나 허변이. 아니 저분이 보기보다 세네. 그러니까요. 좀 놀랍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가 탈까 말까 고민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그냥 환불 환불해주면 요청. 그래.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업체 측도 잘못한 게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손을 들었던 이유가 네. 뭐 겁이고 뭐고 이런 걸 떠나서 안 되는구나. 환불 자체가 저는 이 상황에서 어려울 돼요? 것 같아요. 어렵다.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여의치 않을 수도 있어요. 상황 자체가. 아니 흔적을 지워줬어야지.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뭐 유서가 발견이 됐잖아요. 유서가 어떤 이 차량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알죠. 네. 그 환불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사유 자체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탄 자국 있잖아요. 그 네. 매트에 구멍이 조그맣게 났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진짜 타서 그런 건지 뭔지도 몰라요. 뭐 정확하게 밟아서 모르니까. 그런 건지 막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과연 이 매트에 난 조그만 구멍 하나로 인해서 이거를 이 차의 커다란 결함으로 보고 환불까지 갈 수가 있느냐, 용이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특성을 생각해야 될 게 이게 중고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제품이면 당연히 이런 결함이 있으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겠죠. 근데 중고 제품에서 특히나 이제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침수 여부를 속였다라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진짜 이 성능 기록을 조작했다라거나 키로수를 조작했다라거나 뭐 이러면 환불을 요청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이 정도 문제로 환불을 요청을 해서 막 그게 되지가 않아서 뭐 이걸 소비자 뭐 고발 센터에 고발을 하고 법원에 가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아까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트를 바꾸는 게 바꾸는 걸 요청하는 본인이 게 바꿔야 된다? 네, 훨씬 더 제가 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더 실효적일 거거든요. 아니 이 그러면 정도면은 중고차 파신 분이 그 수리 비용 같은 걸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보조를 해주거나 고통은 잃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고차판 이 딜러가 뭐 좀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연락만 했다는데 아무런 책임 같은 건 못 물어요. 그러게. 근데 딜러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알았다면은 그 종이 같은 것 정도는 아마
빼서 좀 깨끗하게 한 다음에, 왜냐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모르고 이걸 했다라고 하면 딜러에게 무작정 책임을 좀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팔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과정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사고였을 수도 있잖아요. 사고 이력이 있는 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숨겼다고 하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적극적으로 무사고 차량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알고 이걸 속였다거나 반드시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형사적으로 사기죄 책임을 지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무사고 차량이라고 해서 7천만 원의 수입차를 구매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사고 이력이 2번이나 있었고 다른 사람한테 대여용으로도 한번 빌려줬던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법원까지 갔는데 대여용으로 이렇게 빌려주고 그리고 사고 난 거, 차주가 이런 거 다 알았다고 하면 이 7천만 원에 구입할 정도의 수입차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딜러한테 그 차액 상당 3천만 원 정도를 손해배상 해주라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지금 사기죄로 고소가 됐었는데 네. 딜러가 사기에 고의가 있었다는 것에 입증이 부족해서 무죄가 나온 부분이지 아하. 이게 사기죄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형사 책임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거나 하려면 단순히 이제 유서로 추정되는 뭔가가 나왔다. 요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어떤 이력을 숨긴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제가 드리자면요.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쓸 때 네.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세요. 아하. 그러니까 판매업체나 딜러가 알려주지 않은 사고, 과로하고 침수 포함. 침수 이력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왜 안전벨트 내서 밑에 막 흙 달려 나오면 네, 침수 이력 있는 맞아요. 차다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나중에라도 알려지면 배상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 기재해 두시면 훨씬 더 손해배상 받기가 쉬워지실 겁니다. 네. 근데 앞서 이 사건의 운전자는 이 차를 그냥 타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네. 뭐 환불도 안 되고 뭐 이래서 그 종이를 쓴 사람이 나한테 그 종이를 대신 좀 태워달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겠냐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명복을 빌어준 뒤에 그러네. 좀 힘들겠지만 이 차를 계속 타겠다라고 아하. 했는데 네. 한번 뭐 중고차 사실 때 네. 그 좀 더 똑똑하게 중고차를 사시는 방법으로 몇 가지 좀 권해드릴 게 있다면 네. 뭐 그 나라에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보험개발원에서 하는 네. 그 차량 이력 정보 서비스 카히스토리라는 그 웹사이트를 네. 검색해 보시면은 차 번호만 넣으면은 그 자동차의 여러 가지 이력들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 맞아. 그리고 카히스토리에 이제 모든 정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또 빠지는 정보들을 네. 또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365 홈페이지 가면은 정비 이력, 예, 정비나 검사 이력 이런 것까지도 그런 게 다 나오는구나. 나오니까요. 네. 예, 카히스토리 그리고 자동차 자동차 365. 365. 예, 요거 두 개는 꼭 좀 파악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고차 사실 때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 중고차 잘 사는 법칙. 네. 예, 싸고 좋은 건 없다. 확실하네요. 싱겁다. 우리는 늘 싸고 좋은 걸 찾는데 그렇죠. 싸고 좋은 거 사람 찾는데. 싱거워. 싸고 좋은 건 없다. 네, 그 법칙을 기억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환불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우리 생활에 꼭 도움이 되는 문제를 또 이효선 교수님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환불 이거 꼭 받아야 되는데 하는 상황 우리가 또 생기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주제입니다. 자, 고객님, 교환 환불 안 됩니다. 맞아. 라는 말 과연 진짜일까? 입니다. 자, 제가 환불 거부당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같이 여러분도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좋아요. 자, 문제 나갑니다. 다음 중 환불이 진짜 안 되는 경우는 몇 번일까요? 1번. 온라인에서 옷을 샀는데 세일 상품은 환불 안 된다며 퇴짜 맞은 예인이. 이런 적이 있어. 맞아, 맞아. 이번. 있어. 2번. 헬스장에 6개월 등록했다가 귀찮아서 다시 취소하고 싶은 진택이. 이건 있을 수 있겠네. 네. 3번. 이거 안 되던데 이거. 새 휴대전화를 사고 스티커로 봉인된 부분을 뜯어버렸는데 남들보다 비싸게 샀다는 걸 알고 환불받고 싶은 재용이. 그거 안 마지막 되죠. 4번.
눈이 침침해서 맞춤형 안경을 주문했는데 나이 들어 보인다 이런 말에 충격받고 다시 환불받고 싶은 수리미. 아우 충격받았는데 나 지금. 다음 중 진짜로 환불이 안 되는 건 여기 중 환불 딱 안 한 되는 가지뿐입니다. 에? 정답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가 있어요? 네, 정답은 지금 하나입니다. 네 가지 다한 것 같은데. 환불 안 된다고. 그쪽에서는 늘 그래 옷도 이거 세일 상품이라 환불 안 됩니다. 맞아요. 취소 환불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아, 그 그럼 이거 휴대폰- 환불 된다던데. 네, 근데 안 휴대폰 거기 된대. 스티커에 써 있잖아요. 요거 찢을 경우 환불 안 된다. 써 스티커를 있잖아요. 봉인된 부분을 근데 그 뜯어버렸어요. 사용한 건 아니니까 스티커 다시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포장하면 되고. 써 있었죠. 스티커에 써 있잖아요. 근데 저는 환불 안 된다. 4번인 것 같아요. 이거 왜냐면 내 그 시력에 맞게 시력에 맞춰서 하기 맞춤 안경이잖아요. 맞춤. 맞춤은 안 될 것 같아요. 아, 내 시력에 맞게. 네, 맞춘 거니까. 아, 나이 들어 요 보이고. 사이즈만 그런 게 아니고. 아, 내 맞추면. 시력에 맞고. 렌즈를 그러면 맞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내 시력이랑 같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 주면 되잖아. 그게 어디 있어요? 찾아야죠. 일단 이게 시력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니까 일단 답을 한번 들어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답은요? 네, 정답 바로 맞추셨습니다. 아 4번이에요? 4번입니다. 오. 그 요즘에 막 누진 렌즈 같은 거 맞춤식으로 많이 사용 같은 거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사용자에 맞춰서 말 그대로 커스터마이징이 된 거기 때문에 그 같은 시력이 왔다라고 해서 뭐 어떤 두상이나 이런 게 달라버리면 또 팔기가 그쵸, 어려운 맞아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재판매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제품 불량이 아닌 이상은 환불이 어려울 것 같지만 네. 그 나머지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막 그런 거 많아요. 뭐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 보면 진짜 환불 싸게 불가해가지고 파는 것들. 규정 같은 거를 미리 고지를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도 이런 경험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예, 에어컨을 샀어요. 네. 에어컨을 샀는데 그 우리 리퍼 제품이라고 혹시 알죠, 리퍼 알죠. 제품, 뭐 전시 제품 네. 같은 거 이제 깨끗이 맞아요. 닦고 팔고 그 이런 싸게 거였는데 그 사이트에 써져 있었어요. 리퍼 제품은 환불이 절대로 안 된다. 맞아. 예, 라고 해서 저는 그거 봤어요. 보고 샀어요. 그런데 근데 저희 사무실에 그게 피팅이 안 됐어요.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네. 반품해야죠. 그래서 이제 반품했지만 그들은 고지를 했지 않느냐. 리퍼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환불이 안 된다고 써 있지 않느냐. 반품해.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그랬어요. 나 변호사야. 맞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방송신이야. 나 방송신이야. 강성신이야라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제 제가 그 법을 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미리 이제 고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환불이 안 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그 상담하시는 분이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책임자를 찾아보고 다시 연락을 주시겠대요. 그렇게 해서 다음 날에 이제 전화가 확인하셨어요.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막 이제 근데 저는 사실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왜냐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니 미리 고지가 된 부분인데 강성신 그렇지. 당신이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라고 맞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법률 규정을 아니까 이게 억울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증명 업체 측에 보내고 그리고 지급 명령이라고 해서 예, 그 부분도 준비를 해놨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조치들을 하나하나 다 취할 것이다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이제 환불을 야 우리 받은 이렇게 경우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해야겠다. 거네. 법을 알아야 돼, 법을 이래서. 역시.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만 알려드릴게요. 예. 그 네. 고객님 무리할 단순 게 있을 것 변심에 의한 교환 환불 안 됩니다. 뭐 할인가가 적용된 세일 상품이라서 그렇습니다. 적립금으로 구입하셨네요. 뭐 안 됩니다. 흰 옷이네요. 안 됩니다. 이런 건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 오. 괜찮네. 그럼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경우에만 이런 규정이 적용되는다는 것도 이것도 기억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2번이랑 3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헬스클럽 끊었다가 네. 취소 환불 못 받은 사람 많거든요. 아, 저도 대학교 때 그런 경험 있어요. 저는 그때 변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순수하게 저 환불해 주시면 안 돼요. 저 수업이 많아져서 안 못 됩니다. 이러면 네, 그래서 그냥 그러고 그냥 왔거든요. 요즘에 건강에 대한 관심 높아지면서 피트니스 시설 찾는 사람들 많아졌는데 이렇게 장기 등록하면 싸고 또 막 여러 가지 혜택도 많으니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소비자한테 불리한 약관,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은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업체가 남은 비용을 돌려주지 않는 그런 경우 언제 많냐면요. 요즘에 세차장 장기 등록한 분들, 맞아요. 네일샵이나 헤어샵 돈 많이 이렇게 먼저 회원권 가입한 분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혹시나 폐업하거나 이 상황이 바뀔 경우를 대비해서 신용카드를 할부로 해두세요. 그러면 할부를 중단을 할 수가 있어요. 할부 지급 정지 요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단 돈이 나가서 돌려받는 것보다 돈을 안 주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자제품 뜯으면 스티커 뜯으면 교환 환불 불가합니다. 스티커 있잖아요. 네. 저도 그거 뜯을 때마다 어머 약간 떨면서 뜯거든요. 뜯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안에 있는 그 휴대전화가 스티커를 뜯었다고 해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물론 뜯어서 그걸 쓰거나 복제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스티커를 뜯는 것만 가지고 휴대전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해서 교환 환불이 안 된다고 보면 이것 역시 소비자에게 너무나 불리하기 때문에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알았네. 너무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네. 근데 반대로 또 이런 걸 악용하는 분들도 있을까 봐 그런 건 또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네. 악용 말고 실제로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은 좀 씁쓸하면서도 안타깝고 좀 약간 답답하기도 한 이런 사례인데요. 바로 주제가 이렇습니다. 가난이 싫어요? 저를 다시 부자 엄마한테 보내주세요입니다. 뭐야. 자, 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한 내용은 꽁트로 만나보시죠. 저에게는 어릴 때 입양해서 가슴으로 키운 딸이 있습니다. 비록 저희 집안이 풍족하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딸을 키워왔죠. 그런데 사춘기가 된 딸은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뭐? 내가 엄마 친딸이 아니라고? 아니 엄마 그 사실이야? 그래, 사실이야. 그래도 예인이 네가 내 딸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아니 잠깐만.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네. 어쩐지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엄마 안 닮았다고 주워온 딸이냐고. 그게 진짜였어 엄마? 아니, 사람들이 뭘 알아. 내가 보기엔 너랑 나랑 붕어빵이야. 그건 아니야 엄마. 아무튼 그럼 나 엄마 친엄마 얼굴 딱 한 번만 보고 오면 안 될까? 나 어떤 분인지 너무 알고 싶어서 그래. 한 번만. 예인이 너 친엄마 그렇게 보고 싶냐? 아유, 저기 앉아있는 저 아줌마인데. 아유, 참 보여주면 내가 안 되는데. 예미다. 안 되는데. 고민 끝에 딱 한 번만 친엄마를 만나게 해줬습니다. 근데 친엄마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딸이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꼭 마음이 딴 곳에 있는 사람처럼 굴더니 어느 날 저희에게 폭탄 선언까지 하는 거 있죠? 엄마 나 친엄마한테 보내줘. 그분 집도 되게 잘 살고 부자던데? 아니 나를 지갑으로 키워주신댔어. 나도 지갑 많다. 아니 너를 키운 건 엄마랑 아빠야. 우릴 두고 어디 가겠다는 거니 너? 아니야 엄마. 나 진짜 이제 가난이 정말 지긋지긋해. 나 부잣집에서 살고 싶단 말이야. 나한테도 부모를 고를 선택권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부자 엄마한테 가고 싶고 돈 좀 많게 살고 싶은데. 아니 나 진짜 사랑하면 엄마 입양 좀 취소해줘. 뭐? 취소? 아유 뒷목이야. 아유. 비록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아도 사랑 하나는 아낌없이 줬다고 자부했습니다. 딸은 사랑으로만 부족했나 봅니다. 가난이 싫다면서 모든 것을 되돌려달라는 딸. 이 사태를 어쩌면 좋을까요?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저 사춘기에는 가뜩이나 이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닐 거야. 내 엄마는 정말 부잣집에서 공주처럼 그래서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진짜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기도 하고요. 자, 이 이야기는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김양의 사연인데요. 이 김양은 사업을 하는 부모님과 살면서 대단히 풍족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부모님이 중도의 사업에 실패하면서 어렵고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이렇게 털어놓았는데요. 그런데 우연히 부모가 싸우는 소리를 듣다가 자신이 어린 시절에 입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저 예민한 고등학생인데 부모님께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충격이 어느 정도일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김영 그 이후에 이제 자신을 낳아준 친모를 찾아가게 된 건가요? 네. 마침 그 무렵에 김양은 그 낳아준 어머니로부터 이 연락을 받았고 두 사람은 따로 만남을 가졌어요. 네, 그래서 친모는 미혼모 시설에서 이 김양을 낳았어요. 당시는 경제적으로 좀 궁핍했기 때문에 입양을 보내게 되었다면서 뒤늦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나 그때와 달리 지금은
이 쇼핑몰이 되게 잘 되나 봐요. 그래서 쇼핑몰로 성공을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고 그래서 이제 김양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김양은 가난한 양부모보다 이제라도 나를 낳아준 어떡해. 엄마한테 가고 싶은데 입양을 취소해 달라고 하거나 파양을 요구해도 되나요? 저는 이제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요라는 사연을 올린 겁니다. 아유.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사연인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자신을 키워준 그 부모가 양부모가 이 사실을 알면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글쎄, 여기에 대해서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 누리꾼도 안타깝다는 반응이 굉장히 네. 많았는데 이를테면 자, 가난이 싫어서 스스로 입양 취소나 파양을 원하더니 길러준 양부모가 알면 얼마나 섭섭하겠냐. 그럼요. 이런 의견이 가장 많았고요. 또 파양이 쉬운 줄 아냐. 입양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러다 친부모가 경제적 상황이 또 갑자기 나빠지면 그러면 다시 양부모한테도 돌아갈 거냐. 맞아. 이런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네, 이거 법적으로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그 고등학교 사춘기 소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그리고 이거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 않아요. 어. 지금 이 딸이 요구를 하는 게 첫 번째 입양 취소고 이제 두 번째 파양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미성년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입양 취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입양 취소가 어느 상황에서만 인정이 되냐면 예외적으로 이 처음에 입양을 시킬 때 있잖아요. 친양자 같은 경우에 특히나 예를 들어서 이걸 취소하기 위해서는 한 번 시켰던 걸 취소하기 위해서는 이 친부모가 아무런 책임 없는 사유로 입양이 됐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미아가 됐다라거나, 예,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잃어버린 거니까 미아가 됐더라거나 아니면은 유괴 같은 게 됐을 경우, 예, 그런 거를 이제 입증을 해가지고 재판상으로 이 입양은 취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렇구나. 예외적인 사유에서만 가능하고 이건 안 돼요. 그리고 이 친부모가 일단 그걸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을 것 지났죠. 같거든요. 그럼 일단 입양 취소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파양. 이제 파양의 경우에도 보시면 일단은 까다로워요. 그냥 뭐 양자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끼리 정해가지고 나 더 이상 뭐 이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사안에서 이제 만약에 친양자 제도라고 한다면 이거는 만약에 그 양부모가 학대를 하거나 아이를 그렇죠. 뭐 유기를 하거나 맞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또 파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단순히 이게 뭐 엄마가 지금 좀 어렵잖아. 힘들어, 어려워서. 나 지갑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유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이런 판단을 하는데 성인에 네. 대해서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파양을 밀어붙여가지고 파양이 됐다. 그래서 변화되는 것들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결혼 이혼 쉽지 않은 것처럼 입양 파양도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한번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떠한 권한도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럼 재산적인 어떤 상속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권리도 사라지게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지금 김양이 돈 많은 부자 엄마한테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친양자 입양 같은 경우에는 친생 부모랑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만 일반 입양 같은 경우에는 양쪽 부모와의 관계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래서 상속도 양쪽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양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상속만 가지고 가족 관계가 형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그래서 요거는 좀 사춘기의 어떤 마음을 좀 지나고 난 뒤에 조금 차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건 지금 김양의 생각이잖아요. 이걸 끝까지 양부모님들은 좀 모르셨으면,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 입양과 관련해서 화제가 된 그런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일단 우리 김양 철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요. 이어서 우리가 입양하면 부모 자식 간에만 입양이 가능하다 이렇게 네네. 알고 있었는데 입양이 이런 관계에서도 가능하다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화제의 사연 친구를 딸로 입양했다입니다. 친구를 딸로 입양했다고. 네, 그거 맞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제 이 두 사람의 입양이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네. 좀 기발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 이야기는 뭐냐? 결혼을 하지 않았던 30대 후반 또 40대 초반의 이 비혼 여성이었던 두 친구지간의 여인 둘이 네. 한 지붕 아래 살면서 룸메이트로 살면서 서로 말동무도 하고 이런저런 인생의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응급실에 갈 일이 갑자기 발생했는데 네. 아무리 같은 집에 사는 이런 동거인이라 하더라도 네. 사실 법적 보호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겁니다. 네. 결국 이 두 사람이 법적 보호자가 필요했던 이 위급 상황에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어머. 그 방법이 아. 입양밖에 없다. 어머,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현행법상 친구로 지내는 두 성인이 서로 법정 대리인이 되려면 입양을 통해서 법적 가족이 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두 사람은 이 방법을 선택했던 거죠. 아, 응급실에서 긴급 수술하고 이럴 때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 맞아요. 그게 법적 보호자가 되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 근데 성인을 입양하는 방법 이거 더 까다롭지 않습니까? 아니요, 더 까다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 간단해요. 그래요? 간단해요. 성인끼리는 오히려 더 간단한데 그냥 하루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을 이제 부모로 하고 어머. 그리고 늦게 태어난 사람을 자녀로 자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입양 신고서 이제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하나 절차가 있긴 해요. 친부모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긴 한데 이 사연에서 이 어머니는 이 딸이 비혼이었나 봐요. 네. 비혼인 딸을 그 노년에 혼자 이렇게 살 생각을 하니까 차라리 이렇게 친구랑 가족이 돼가지고 같이 살면은 노년에 외롭지도 않고 뭐 좋겠다라고 해서 동의를 흔쾌히 해주셨다고 해요. 네. 그리고 뭐 요즘에 이런 상황이 엄청 보편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상 뭐 이제 혼인이 늦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비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고 네. 하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외롭고 고독할 거를 생각해서 좀 가족의 형태를 기존과 다양화시키는 어떤 그런 사회적 변화가 우리도 뭐 익숙해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필요에 이재용 따라 아나운서 아니 이제 아빠라고 부를게요. 입양도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필요에 따라서. 근데 과연 이 방법밖에 없을까? 뭐 이런 아쉬움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친구 관계가 딸과 엄마하면 아직까지 좀 어색하기는 하잖아요. 아무리 서류상이라고 해도. 그래서 발의는 됐는데 통과가 되지 않은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나 이 가족이 아닌 관계에서 서로 법적인 보호자 역할을 하도록 묶어주는 생활 동반자가 된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비혼족, 딩크족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뭐 독일이라든가 영국 같은 곳에서는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서상 이것까지는 되지 않을 상황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정말 필요성에 대한 어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면 생활 동반자법이 통과가 돼서 서로가 서로의 법적인 보호자가 되어줄 날도 금방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런 게 또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번 주제는요. 우물풍선 이전에는 종이가 문제였다. 총성 없는 삐라 전쟁이 펼쳐지던 그 시절입니다. 세대 간의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 라떼는 말이야. 반공 교육이 참이었던 진짜 그 시절로 진심이었어요.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 생각나네요. 사실 지금은 그 반공 교육이라는 말조차 좀 어색해요. 낯설게 느끼는데 예전에는 이제 학생들의 교육 과정에 거의 뭐 필수로 들어갔죠. 그럼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반공교육을 중요시하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반공교육 웅변대회, 반공교육 뭐 글짓기 대회, 표 포스터 대회 이런 게 참 많았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머리에 뿔이 서너 개 달린 공산당 얼굴 그리느라 굉장히 바빴습니다. 초등학생 꼬마 연사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물리치자 공산당, 뭐 공산당이 싫어요, 뭐 이런 구호를 쩌렁쩌렁 외치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네. 그 학교에서만 뭐 방공 교육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게 아니고 네. 여러 가지 뭐 방공 관련된 강연, 그리고 방공 영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리 장군 같은 그 생각난다. 만화 영화. 이것도
그 만화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반공에 대한 그런 의식을 갖게 했었던 거죠. 아유, 또리 장군은 뭐 시리즈가 있죠. 아, 안척 맞아요. 잡는 또리 장군, 또리 장군 제3 제3 땅굴 땅굴. 편 뭐 맞아, 이래가지고 그때는 이 반공물 관련 교육이 대단했기 때문에 안 본 사람이 없어요. 다 보죠. 또리 장군. 저는 네. 사실 이 만화를 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상에서 내용을 끝맺을 때 자주 쓰이는 단어죠. 뭐 이 안녕하는 밈이 있거든요. 네네. 그 밈이 이 만화의 엔딩 장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이 또리 장군은 노래를 알아야 됩니다. 또리 장군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우리 옷 다 알죠? 자, 그런데 이 70년대 만화가 아직까지 이렇게 밈으로 돌아다닌다. 저도 사실 이 이야기에 약간 낯설기도 하고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우리가 이 또리 장군 말고 그 왕년에 우리가 영웅 어린이 반공과 관련된 상징적인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이승복입니다. 기억나시죠? 맞아요. 나는 공산당이 공산당이 싫어요. 싫어요.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는데 이승복 어린이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1968년에 북한에서 무장공비가 습격을 하게 돼요. 그때 정말 안타깝게 희생된 전체 맞아요. 가족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당시 그때 이승복 어린이가 9살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반공 소년의 상징이 됐는데 제가 강원도 대관령 사람이라 네. 저희는 분교 다닐 때 꼭 어딜 가냐 무조건 이승복 기념관에 갔습니다. 갈 때마다 전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죠. 그럼 어쨌든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평창에 그 이승복 동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 이승복 어린이 동상이 세워진 곳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수학여행 갈 때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 평창에 있는 그 이승복 기념관이 포함됐던 그런 학교도 많았어요. 그렇죠. 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승복 어린이 얘기가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실리고 아, 꼭 들어갔죠.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국민들 안보 의식 높이는 게 중요한 때였기 때문에 네. 노골적인 반공 교육이 펼쳐졌었죠. 맞아요. 네. 그리고 북한에서 이런 반공 교육을 방해하기 위한 심리전으로 이제 우리나라로 보낸 게 삐라였습니다. 이거 실제로 다들 좀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렸을 때 그럼요. 삐라 주워 가면은 그럼요. 이렇게 뭐 노트 주고 노트도 노트 주고. 학용품. 연필, 네, 맞아, 지우개 이런 맞아. 거 그다음 있었죠. 모범 어린이상도 저는 받았어요. 삐라 이렇게 네. 가져갔어요. 얼마나 많이 이렇게 주워갔길래. 눈에 이렇게 삐라만 보여요. 강원도 쪽이니까 또. 네. 아, 그러네. 근데 저는 사실 맞아.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삐라. 예전에 송충이 잡기 할 때 산에 가면 삐라 좀 이렇게 있는 거 맞아요. 주워오면 그거 바로 막 상 주고 학교에서. 근데 이게 90년대 뭐 80년대 말 90년대 이때부터는 좀 그때 뭐 삐라 안 없었죠. 보였던 조금 것 같아요. 그래도 쯤해졌죠. 저는 50 시절에도 삐라 주워가지고 경찰서에 갖다 준 적이 있어요. 아, 네네. 근데 삐라 이거 언제부터 그러니까 왜 삐라라고 부르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우리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왜 요새 삼계탕 싸게 팝니다 해가지고 전단지? 전단지 막 네. 나누잖아요. 이 전단지하고 삐라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삐라라고 하는 게 일종의 뭐 고지서, 영수증 이런 이게 영어로 왜 빌이라는 말이 빌, 있어요. 빌. 근데 이 빌이라고 하는 게 일본에서 발음이 비루. 잘 안 되니까 비루 이렇게 갔다가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삐라. 삐라.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건데 이게 1950년 6.25 전쟁 우리 한국전이 일어났을 때 남북 모두가 일종의 심리전으로 삐라를 어마어마하게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정전, 곧 전쟁이 끝난 그 이후로도 엄청나게 계속 이제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한국전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요 3년 기간 동안에 28억 장이 뿌려졌답니다. 어우.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 한반도 전체를 20번 이상 덮을 수 있는 분량이었고요. 이게 또 시작에 불과했던 게 그 뒤로 70년간 지금 벌써 한국전 일어난 지 우리가 7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 삐라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고 갈 줄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삐라 이렇게 뿌렸던 거는 이게 언제부터예요, 이게? 북한이 풍선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상공에 그 삐라를 뿌리기 시작한 게 1960년대 들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하늘에서 삐라가 마치 막 눈처럼 확 날리면서 막 여기저기 막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에 날려서 집 앞마당에 이렇게 떨어지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신기했던 것 같아요. 하늘에서 막 눈처럼 날리니까. 네. 근데 그 시절에 이제 뭐 삐라를 신고하면 네. 상을 줬을 만큼 삐라에 대해서 좀 예민했던 건데 그렇게 예민했다는 건 뭔가 이게 확실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영향을 끼치는 게 결과하고 나타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옛날에 저희 시아버지가 옛날 6.25 때 그 이제 인민군이었다가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다시 한국에서 자리를 잡을 때 그때 당시 한국전 때 뿌려졌던
삐라를 저희 시아버지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그걸 확인하면서 이게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저희 시아버지 말씀 들어보니까 그 삐라를 보고 월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국전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삐라 내용을 보고 대부분은 뭐냐면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가면 좋은 것이 있다, 굶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걸 보고 정말 현혹당해서 월북하는 분들이 꽤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북한 삐라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걸 정부가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저렇게 가난한데 북한에 가면 뭐가 있다고 저기 넘어가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GNP가 높았구나. 그렇죠. 1인당 GNP가 우리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북한이 평양인민의 풍족한 생활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전단의 내용을 씁니다. 북한에 오면 고액의 연봉받는 직업, 또 주택, 네. 생활보장금까지 주겠다. 주겠어. 이렇게 전단 가져오면 신병까지 보호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회유하는 삐라를 마구잡이로 뿌렸던 거죠. 저는 삐라는 보통 서로 비방하고 견제하는 내용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맞아. 회유하는 내용이 있었다면 정말 좀 걱정할 만했겠네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 종이가 귀할 때였잖아요. 그러네. 삐라라는 게 뭡니까? 종이로 종이요. 만들어서 맞아요. 꼴이잖아요. 인쇄 기술 같은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이 북한이 진짜로 우리보다 잘 사나 보다. 부유하고 재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종이를 막 뿌리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고요. 그 삐라를 주었을 때 서로 나눠서 보거나 하지 말고 발견 즉시 우체통으로 우체통에. 넣어라. 우체통에. 이렇게 명령처럼 전달이 맞아. 네. 그래서 이거 뭐 이 그때 당시 인쇄 이게 좀 가격도 좀 있고 그랬는데 비용도 뭐 비용이고 또 뭐 뿌리는데도 또 비용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강함을 뭐 이런 식으로 알리면서 우리 잘 살고 있어. 상대방에게는 뭐 무기력감 같은 거를 줄 수 그렇지. 있는 좀 고도의 심리전 같은 그런 분위기이긴 하네요. 네. 그러면서 8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인 유인책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앞서 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삐라를 신고하면 뭐 학용품을 돌려주고 맞아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사실 삐라는 그 꼬맹이들이 노는 딱지 재료로 쓰는 거 말고는 뭐 큰 쓰임새가 없었어요. 근데 80년대부터는 드디어 학생들에게 쓸모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까 언급했지만 그 삐라를 주워오잖아요. 학교나 뭐 경찰서 갖다 주잖아. 그러면 수고했어. 자 하나 주고 수고했어. 공책 주고. 학용품. 이 학용품을 이렇게 포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마친 학생들이 이호선 같은 학생들이 그 삐라 찾는다. 공부를 안 하고 삐라 찾으러 다닌다고 난리가 났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알았지? 그 아이들한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학용품 이게 주니까. 무슨 놀이처럼 야 우리 그렇죠. 삐라 주러 가자. 맞아, 그랬어. 무슨 뭐 몇 장 줬어. 그 삐라 주고 가지고 가면 그게 노트, 연필 뭐 이렇게 바뀌니까. 네, 맞아요. 그런 일이 많았죠. 근데 뭐 우리가 이게 뭐든지 넘치면 안 좋은 것처럼 너무 많은 삐라를 주워가다 보면 오해를 받는 일도 있었는데 실제로 당시 한 학생이 1kg가 넘는 백사장을 아주 요기조기 금속 뭐 탐지기처럼 이렇게 뒤지면서 찾아다니면서 삐라를 한 30장쯤 주워갔다 그래요. 그랬더니 경찰이 나와서 칭찬하기는커녕 안색이 변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니들 여기다 어디서 났어? 네 동네 어디가? 이렇게 취조에 들어갔고 그때 당시 순진했던 애들이 우리 동네 백사장에서 주웠는데 왜 그랬냐? 저희가 주워가지고 우리가 이거 가져가는데 공책은 왜 안 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떡고물에만 관심이 있었던 이 학생들을 쳐다보고는 경찰이 이야기했습니다. 야, 니들 주워온 거 너무 많아서 공책 다 못 준다. 야, 이거 찾을 시간에 공부나 해라. 그러면서 그냥 돌려보냈다. 어머하다. 에이, 그래도 줘야지. 열심히 찾아왔는데. 열심히 주웠는데. 아니 뭐 유재석 씨도 어디 예능 프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삐라를 가져갔는데 삐라가 좀 이렇게 좀 온물 같은 거에 오염이 돼 있었나 봐요. 네. 그거 가져가니까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안 줬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예능에서 너무하네. 잘 그래서 네. 열심히 가져갔는데 이건 좀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실제로 바꿔본 경험이 있으시다는 거죠. 이호선 교수님은 상 많이 받으셨다고 했고. 뭐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2번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50 시절에 그때 주었던 삐라는 학교 운동장에서 주었어요. 근데 거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현직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음란한 행위를 한다. 이런 아주 굉장히 누가 봐도 이상하기도 하고 보기가 좋지 않은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삐라가 그때 한 장짜리가 아니라 약간 두꺼운 조그만
조그만 작은 소 책자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경찰서에 바로 갖다 줬는데 제가 그때 확인했습니다. 경찰도 이렇게 열심히 들여다 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거 통해 가지고 이제 표창장도 받고 그랬었죠. 그 조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했잖아요. 그쵸. 학교 운동장에 쫙 서서. 네. 그때 삐라 주오고 이런 친구들 앞에 나가서 상 받고 상 이런 거 받았어요. 있었죠. 줄 서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 없었는데. 네. 그래 어제 열심히 공부만 했어요. 이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공부만 했기 때문에 우리 스림 씨는 잘 모른다. 아, 그렇죠. 자, 그리고 삐라 신고 정신이 얼마나 투철했던지 우리 군이 뿌린 삐라를 보고도 신고하는 그런 네. 경우가 있었다고. 이게 참 우픈 이야기인데 삐라 하면 일단 무조건 신고 이게 일종의 공식처럼 자리를 잡았는데 이 공식과 교육이 얼마나 더 열심히 우리에게 자리를 잡았는지 1968년에 네. 울진 삼척 공비 그 침입 사건 우리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 침투했던 북한의 무장공비 소탕 작전이 한참 벌어질 때 우리 국군이 무장공비에게 귀순을 권유하기 위해서 삐라를 엄청나게 뿌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주민들이 북한 삐라로 이거를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이걸 주워서 경찰서에 넣어나 할 거 없이 오히려 공비들이 주워야 될 걸 주민들이 주워다가 다 경찰서에 가져오니 해프닝이 빚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때 얼만큼 이 신고 정신이 우리 일상에 자리 잡았는지를 아주 확연하게 그럼요. 알 수 있는 하나의 해프닝이었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북한만 삐라를 뿌린 게 아니죠. 우리도 북쪽에 우리 체제를 선전하는 삐라를 맞아요. 뿌렸죠. 예. 물론 남한이 보낸 삐라도 있었습니다. 특히 80년대 들어서 이렇게 남북의 경제적 상황이 역전되면서 남한은 이 부분을 대북 전단에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88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올림픽 개최는 경제가 발전한 나라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삐라는 올림픽 무료 초대권을 대신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배불리 먹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올라가면 직장과 집,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혜택!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막 써면서 넣어가면서 이렇게 삐라를 보낸 거죠. 홈쇼핑 보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바로 전화기 들 되니까. 뻔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홍보를 하고 앞에 이제 북한이 보냈던 것처럼 체제 과시용 선전 이런 것과 좀 비슷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 북한 주민들이 이걸 보시면은 70년대 이전에는 자기네들이 더 잘 살았는데 그렇지. 예, 이게 남북 경제 상황이 역전된 것을 보면서 좀 충격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우리가 이런 삐라 보면 진짜 자극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잖아요. 근데 실제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이런 삐라의 핵심적인 내용이 지금 너희가 머물러 있는 상황보다 이쪽이 훨씬 더 좋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내가 상황이 굉장히 힘들거나 혹은 도피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도망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선택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또 한 가지는 이를테면 현실 체제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속에 저쪽에 갔을 때 더 나은 체제를 발견할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 전단이나 혹은 그 삐라를 보면서 마음의 버튼이 눌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 먼저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다시피 지금은 대한민국이 말할 수 없이 잘 살고 그럼요. 자유롭고 너무 행복합니다. 성장했어요. 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넘어갈 일도 없지만 이런 혹시 마음이 흔들리고 한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질환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시절 정말 투철했던 그 삐라 신고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때는 또 그 방공교육으로 간첩 신고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진짜 많이 그럼요. 요즘에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모르면 간첩. 옛날 사람들만 하는 그렇죠. 얘기야. 이거 얘기하잖아요. 이제 모르면 간첩. 간첩. 뭐 이렇게. 그렇죠. 예. 그 예전에는 동네마다 이 수상한 사람들 보면은 간첩으로 의심하고 신고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7, 80년대에는 간첩을 잡자라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펼쳐지고 관공서부터 전봇대, 담벼락 여기저기에 간첩 식별법 이래가지고 붙었습니다. 1번 먼저 6.25 때 행방불명 되었다가 갑자기 나타난 자. 날씨가 좋은데 옷이나 신발에 뻘이 묻어있는 사람. 물건을 살 때 물건값을 잘 모르는 사람. 밤 12시 이후에 남몰래 라디오를 듣는 사람 맞아. 등등이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 네. 저 같은 사람은 낚싯대 요즘에 간첩으로 5인 받죠. 새벽에 사는 새벽에 산에서 내려오는. 네. 어. 아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12시 넘어 라디오 듣는 사람 옛날에 엄마 아버지들이 12시 넘어 자라고 라디오 못 듣게 했거든요. 다 숨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도 간첩입니다. 아니 근데 간첩 식별법이 또 있는 게 아까 산 얘기하셨지만 아침에 산에서 양복 입고 내려오는 사람 양복을 입어야 간첩 돼요. 아니야? 네. 광화문 앞에서 중앙청 찾는 사람 간첩 아니야? 네. 또 술 먹고 취해서 아이 친구 아이가 이게 아니라 동무. 동무 아이가 막 이런 얘기하면 혹시 간첩 아니야? 아유 다 간첩으로 의심을 하니까 진짜 무슨 행동을 못했어요. 무슨 말을 못했어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또 간첩 네. 신고 포상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쵸. 당시 상당히- 액수가 상당했다고. 상당히- 상당했죠.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간첩 신고하면 얼마? 3천만 원. 3천만 원. 간첩선 신고하면 얼마? 5천만 원. 그 시절에. 다들 기억하시죠? 이게 1980년대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을 했는데 그때 당시 서울에는 아파트 서너 채를 살 정도로 상당한 금액이었고요. 이 간첩 신고로 받은 보상금이 국가보안법상 비과세 소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우리가 지금 로또만 받아도 당첨돼도 33% 뛰잖아요. 요거 간첩 신고금은 비과세라서 한 푼도 떼지 않고 와. 오롯이 다 받게 되고 그때 당시에 국민들이 간첩 신고가 하나의 일종의 로또처럼 그렇죠. 굉장히 관심 있게 귀 기울여 듣고 보았던 그런 하나의 마치 뭐라 사회 현상 같은 거였죠. 예,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이게 붓글씨 하는 건데 네. 칠판에 선생님이 넓은 평야 풍년일세 이렇게 쓴 거예요. 넓은 평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평양으로 쓰는데 했지, 야, 넓은 평양으로 들리지 않냐? 장난쳐가지고. 야, 선생님 이상하지 않냐? 저봐. 그래서 선생님 뒤를 캤던. 괜히 그냥. 세상에. 그러면서 막 누가 먼저 이거를 신고를 하는 게 그렇지. 먼저 신고해야지 이걸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네가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할래, 뭐 이런 거 막 싸우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진짜. 간첩 신고 이거 보상금이 최고 20억 원까지도 올랐다고 그래요. 어. 근데 지금도 복권 1등 당첨금 수준보다 훨씬 넘는 거잖아요. 4억밖에 그쵸. 근데 아직도 하지만 이 정도 보상금을 받을 만큼의 심각한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시절에 방공교육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졌냐면 해외 여행을 가기 전에 네. 방공교육을 필수로 받았던 적이 있었다는 거다. 이거 맞아. 처음 들었네 이거. 옛날에 해외여행 초반 열렸을 때 해외 가셨던 분들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1989년에 해외여행이 이제 자유화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반공교육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해외여행을 하다가 바깥에 나가다 우리가 남한에선 볼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포섭이 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랬는가 그때 당시 방공교육을 들을 때 내 돈 3,000원을 냈어야 했어요. 수강료를 내는 수강료를 내고 하루 종일 소양교육을 받았고요. 그래서 공산권 주민접촉 시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 배웠고 그렇게 교육 필증을 제출해야만 비로소 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일종의 시스템처럼 돼 있다가 이제 나중에 관광객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또 감당이 안 일리가 별로 되지. 없어지면서 1992년에 이 교육은 폐지되게 됩니다. 외국에 가서 북한 사람하고 접촉만 해도 그때는 그 잡혀가던 포함될 수 그런 있었죠. 시절이었고요. 예전에 만화 시관이와 병어의 모험이라고 보면 프랑스 가서 시관이하고 병어가 북한 사람을 봤는데 뿔이 없어. 그래서 이상한 거야. 그때는 북한 사람 다 뿔이 있는 줄 알아. 아이고 참. 그래서 제 옛날- 아는 그 평창에 사장님이 계신데 네. 강원도 사람이니까 사투리가 되게 심해요. 네. 그러니까 수림 좋았어요. 우리 평창에 오면요 한우가 맛있고요. 막 이런 사투리 되게 심해요. 네. 식당에서 막 술을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경찰들이 막 왔대요. 왜 그러는데요? 했더니 저 간첩 신고가 들어와서 잠깐 경찰서 가야겠다고. 그럴 수 있죠. 사투리가 너무 심하니까. 저도 강원도에 있다가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 제 별명이 간첩이었어요. 강원도 사투리를 사투리가. 심하게 하니까 서울 애들이 저를 간첩이라고 불러가지고 저는 제가 간첩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런 말을 들으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렇지, 잡혀갈까 봐. 그럼. 아유, 저는 심지어 빨갱이는 정말 빨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TV에 반공 드라마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 있었죠. 113 수사본부 이런 것도 그런 거 있었고. 네. 그래서 전쟁에 대한 공포가 상당했어요. 배달의 네, 민족 맞아요. 이런 거 네,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만 확 날아가는 소리 들어도 막 움찔하고. 그리고 그 시대에는 집집마다 피난 보따리라고 맞아요. 미리 그 안에 싸놓고 금 한 돈씩 막 이렇게 하고 숨겨놓고. 들고 가야 전쟁 나면 되니까. 들고 들고 튄다고. 가게. 아유, 그랬던 시절입니다. 네. 네, 오늘 반공 얘기하면서 옛날 또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오늘도 굉장히 덥다고 하는데요. 날씨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밤사이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오락가락했습니다. 오후까지 강한 빗줄기가 이어질 텐데요. 시간당 20에서 30mm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상 강수량 보겠습니다. 제주에 최대 100mm 이상, 남해안에도 많게는 60mm가 더 오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납니다. 양은 5에서 40mm 정도고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초복입니다. 중부는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돌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은 31도, 청주는 32도 예상되고요. 습도가 높아서 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합니다.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될 텐데요. 특히 이번 주 중반에는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초복이니까 네. 오늘 점심에 삼계탕 한 그릇 해야지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워낙에 매일 잘 먹으면서 또 복날은 꼭 챙겨요. 저도 오늘 삼계탕 먹어야지 생각했는데 뜨끔하긴 합니다. 그래도 뭐 초복이니까 그냥 기분 내는 거죠, 뭐. 그냥 네. 지나칠 수는 없죠. 그럼요. 네, 오늘부터 본격적인 뭐 더위의 시작 초복인 만큼 더위로 인해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